2006년 6월 8일 오후 2시 18분. 잠기지 않은 문 하나, 그리고 꺼진 컴퓨터. 누군가 그 방 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엔 베란다에 격리하던 강아지들이 거실을 돌아다니고 책상 위엔 급히 꺼진 모니터 한 대. 새벽 3시, 그녀는 마지막으로 112 성추행을 검색했습니다. 새벽 4시 21분, 전원은 강제로 꺼졌습니다. 그리고 16시간 뒤, 같은 방의 컴퓨터는 다시 켜졌습니다. 그 시간, 오후 2시 18분, 마지막으로 그녀를 따라간 남자, 집을 청소한 친구, 그리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또 다른 동기. 세 사람의 진술은 서로를 가리켰습니다. 증거는 남았습니다. 하지만 말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날의 비밀. 전북대 수의대생 이윤희 실종 사건.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로 이를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06년 6월 6일 현충일. 전북대학교 수의학과 4학년 학생들에게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종강 총회. 한 학기를 마무리하고 곧 다가올 졸업을 앞둔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전북대 정문 앞에 한 호프집에 20명이 넘는 학생들과 교수들이 모였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맥주잔이 부딪히는 소리, 농담과 잔소리가 뒤섞인 평범한 대학의 밤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이윤희도 있었습니다. 24살, 수의학과 4학년. 친구들은 그녀를 윤이라고 불렀습니다. 밝고 활발한 성격, 강아지 2마리를 키우며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동물병원을 차리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희는 평소처럼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술을 마시고 웃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하지만 밤 11시가 넘어가면서 그녀는 조용해졌습니다. 친구 하나가 물었습니다. 윤희야, 괜찮아?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 그리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갈게. 벌써? 2차 안 가? 아니, 오늘은 집에 가서 쉬어야 할 것 같아. 윤희는 가방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그대로 두고 가볍게 손을 흔들며 문을 나섰습니다. 시각은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간. 정확히는 6월 7일 새벽 0시 20분쯤이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녀가 곧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방도 두고 갔으니까요. 하지만 윤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 새벽 2시. 친구들은 2차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윤희의 가방은 여전히 호프집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새벽 2시 30분쯤 한 남학생이 윤희를 목격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K로만 알려진 같은과 동기였습니다. K는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윤희가 전북대 정문 쪽 골목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혼자였어요. 저는 뒤에서 따라가면서 말을 걸었어요. 까지 바래다 줄까 했는데 윤희는 괜찮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 다른 길로 갔어요. K의 진술에 따르면 그가 윤희와 헤어진 시각은 새벽 2시 40분쯤, 그리고 그것이 윤희를 본 마지막 목격이었습니다. 윤희는 그날 밤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갔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건 그날 밤 이후로 윤희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종강 총회, 마지막 술자리, 그리고 사라진 여대생. 평범한 대학의 밤이 그렇게 미스터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6월 7일 수요일, 수의학과에는 오전 수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윤희는 출석에 민감한 학생이었습니다. 특히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결석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제 술을 좀 많이 마셔서 늦잠 잔 건가? 친구들은 윤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보냈습니다. 답장은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친구 B가 말했습니다. 우리 윤희 집에 가볼까? 뭔가 이상한데? 친구 몇 명이 윤희의 원룸으로 갔습니다. 전북대 근처의 작은 원룸 건물. 윤희는 3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윤희야. 있어?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아지 짖는 소리. 윤희는 강아지 2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베란다에 격리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강아지들의 소리는 거실 쪽에서 들렸습니다. 친구들은 불안해졌습니다. 윤희가 집에 없으면 강아지들이 베란다에 있어야 하는데. B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거실. 강아지 2마리가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상해. 윤희가 강아지들을 거실에 풀어놓을 리가 없는데. 친구들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친구들은 돌아갔습니다. 내일 다시 와보자. 아마 어디 급하게 나간 거겠지. 6월 8일 목요일. 윤희는 이날도 수업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틀 연속 결석. 친구들은 다시 원룸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집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저희 친구가 연락이 안 돼요. 문 좀 열어주실 수 있나요? 집주인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건 안 돼요. 세입자 동의 없이 문을 열 수 없어요. 하지만 정말 이상해요. 이틀째 연락이 안 되고 강아지들도 굶고 있을 것 같아요. 고민하던 집주인이 말했습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하세요. 경찰이 오면 문을 열어줄 수 있어요. 친구들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친구가 이틀째 연락이 안 됩니다. 집에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경찰은 물었습니다. 가족에게는 연락해봤나요? 아직 안 했어요. 일단 가족에게 먼저 연락해보세요. 성인은 24시간 이후에 실종 신고가 가능합니다. 친구들은 윤희의 아버지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버지도 윤희와 연락이 안 됐다고 했습니다. 어제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바쁜가 보다 했는데 아버지는 즉시 전주로 향했습니다. 오후 1시쯤 윤희의 아버지가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경찰도 함께 왔습니다. 집주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강아지 2마리가 뛰어나왔습니다. 굶주린 듯 보였습니다. 경찰과 아버지, 그리고 친구들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침대는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이불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꺼진 컴퓨터 모니터, 옷장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이상한 자국이 있었습니다. 긁힌 자국, 손톱으로 긁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은 방을 둘러봤습니다. 싸움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요. 특별히 이상한 점은 안 보입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알았습니다. 윤희는 그렇게 방을 흐트러뜨려 놓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깔끔한 성격이었습니다. 항상 정리정돈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들을 거실에 풀어놓을 리도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말했습니다. 일단 가출로 보입니다. 성인이니까 본인이 나가고 싶어서 나간 걸 수도 있어요. 아버지는 항의했습니다. 우리 딸은 그럴 애가 아닙니다.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일단 며칠 더 기다려 보시죠. 연락이 오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찰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친구들과 아버지만 남았습니다. 강아지들에게 밥을 주고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친구 B가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 좀 정리하자. 윤희가 돌아왔을 때 깨끗한 게 좋잖아. 친구들은 방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흐트러진 이불을 정리하고 바닥을 쓸고 쓰레기를 모았습니다. 쓰레기 봉투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휴지, 그리고 작은 종이 조각들. 친구들은 그 쓰레기를 건물 밖 쓰레기장에 버렸습니다. 선이었습니다. 친구를 위한 작은 배려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쓰레기 속에
가장 중요한 증거가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경찰이 다시 현장을 조사했을 때 쓰레기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선의가 만든 공백, 그것이 이 사건을 미궁으로 만든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6월 9일 금요일, 윤희의 실종 신고가 정식으로 접수되었습니다.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윤희의 통신 기록이었습니다. 휴대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통화 기록은 6월 6일 밤 10시쯤 친구와의 짧은 통화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 기록이 없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6월 6일 이후로는 사용 기록이 없었습니다. 윤희는 말 그대로 증발해 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은 원룸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밀하게 살폈습니다. 문 손잡이를 조사했습니다. 지문은 여러 개 나왔습니다. 윤희의 것, 친구들의 것, 그리고 몇 개의 미확인 지문. 도어락을 확인했습니다. 도어락은 최근에 설치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배터리가 빠져 있었습니다. 이 도어락은 언제 설치했나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친구 B가 대답했습니다. 한 달 전쯤요. 윤희가 밤에 무서워해서 저희가 설치해줬어요. 배터리는 왜 빠져 있죠? 그건 저희도 몰라요. 저희가 왔을 때 이미 빠져 있었어요. 도어락 배터리가 빠져 있다는 것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뺐다는 의미였습니다. 윤희가 뺐을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경찰은 방 안을 더 살폈습니다. 벽에 긁힌 자국을 자세히 봤습니다. 손톱으로 긁은 것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높이는 윤희의 키와 비슷했습니다. 침대 시트를 조사했습니다. 특별한 혈흔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세한 섬유 조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의 컴퓨터. 경찰은 컴퓨터를 압수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팀에 넘겼습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컴퓨터 포렌식 결과 2006년 6월 7일 새벽 2시 59분 윤희의 컴퓨터에서 검색어 2개가 입력되었습니다. 112 성추행. 새벽 3시에 누군가 112를 검색하고 성추행이라는 단어를 검색했습니다. 그것은 윤희였을까요? 경찰은 그렇게 추정했습니다. 만약 윤희가 검색했다면 그녀는 그 시각의 위험을 느끼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성추행. 그 단어는 명확했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겁이 났던 걸까요? 아니면 전화를 걸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걸까요?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새벽 4시 21분. 컴퓨터가 강제 종료되었습니다. 강제 종료라는 것은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서 끄는 방식입니다. 정상적인 종료가 아닙니다. 왜 컴퓨터를 강제로 껐을까요? 급하게 끄려고 했던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그녀의 컴퓨터를 끈 걸까요? 경찰은 더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이상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6월 8일 오후 2시 18분. 컴퓨터가 다시 켜졌습니다. 6월 7일 새벽 4시 21분에 꺼진 컴퓨터가 16시간 후에 다시 켜진 것입니다. 누가 켠 걸까요? 그 시간 윤희의 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친구들이 방문한 것은 오후 1시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2시 전에 모두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오후 2시 18분에 방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일까요? 경찰은 건물의 CCTV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원룸 건물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오후 2시 18분. 그 시각에 침입자는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 사람은 윤희의 방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윤희 본인, 그리고 도어락을 설치한 친구들 몇 명. 경찰은 그들을 하나씩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어락을 설치한 사람은 총 4명이었습니다.
친구 B, 남학생 K, 그리고 다른 동기 2명. 경찰은 그들을 모두 불러 조사했습니다. 6월 8일 오후 2시 18분 어디 있었나요? 친구 B는 대답했습니다. 학교에 있었어요. 수업 들었어요. 증명할 수 있나요? 네, 출석부에 제 이름 있을 거예요. 경찰이 확인했습니다. 친구 B는 그 시각에 학교에 있었습니다. 남학생 K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저는 집에 있었어요, 혼자. 증명할 수 있나요? 아니요, 혼자 있었으니까요. K는 알리바이가 없었습니다. 다른 2명의 동기도 조사받았습니다. 한 명은 아르바이트 중이었고 다른 한 명은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의심의 눈길은 K에게 쏠렸습니다. 경찰은 K를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윤희 씨와 어떤 관계였나요? 같은 과 동기예요. 친했나요? 네, 친했어요. 얼마나 친했나요? K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윤희를 좋아했어요. 연애, 감정이었나요? 네, 윤희 씨도 알고 있었나요? 아니요. 말한 적 없어요. 왜요? 거절당할까 봐요. 경찰은 K의 휴대폰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K는 윤희에게 자주 전화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번씩 문자도 많이 보냈습니다. 오늘 수업 끝나고 밥 먹을래? 주말에 영화 볼래? 요즘 왜 이렇게 바빠? 하지만 윤희의 답장은 짧았습니다. 미안, 오늘은 바빠. 다음에. 응. K는 집착하고 있었을까요?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친구 S가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K는 윤희한테 집착했어요. 윤희가 부담스러워했어요. 어떻게 알았나요? 윤희가 저한테 말했어요. K가 자꾸 따라다녀서 불편해라고. 경찰은 K를 다시 불렀습니다. 윤희 씨가 당신을 부담스러워했다는데요. K는 부인했습니다. 그런 적 없어요. 우리는 그냥 친구였어요. 6월 7일 새벽에 윤희 씨를 따라간 이유는 뭐죠? 걱정돼서요. 혼자 가면 위험하잖아요. 윤희 씨는 혼자 가겠다고 했나요? 네, 그런데 왜 따라갔나요? K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K를 계속 압박했습니다. 윤희 씨 집에 들어간 적 있나요? 네. 도어락 설치할 때 그 이후로는요? 없어요. 6월 8일 오후 2시 18분에는 어디 있었죠? 집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혼자서요? 네,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네. 경찰은 K를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 회부했습니다. 결과는 진실이었습니다. K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무죄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의심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K만 의심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친구 S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S는 윤희의 실종을 가장 먼저 심각하게 받아들인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것도 S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S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S는 실종 신고 전에 이미 다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희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K가 의심스러워. 왜 S는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왜 K를 의심했나요? K가 윤희를 좋아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희랑 같이 있었고요. 그것만으로 K를 의심한 건가요? 그리고 K가 좀 이상했어요. 어떻게요? 윤희가 사라진 다음 날 K를 봤어요. K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어요. 걱정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K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저는 걱정했어요. 그래서 윤희 집에도 갔어요. 하지만 S가 저를 의심하는 눈초리로 봐서 불편했어요. 친구들 사이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B는 어땠을까요? B는 윤희의 방을 청소한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은 B에게 물었습니다. 왜 방을 청소했나요? 윤희가 돌아왔을 때 깨끗한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쓰레기는 다 버렸나요? 네, 쓰레기 속에 뭐가 있었는지 기억나나요? 그냥 일반 쓰레기였어요. 음식물, 휴지 그런 거요. 이상한 건 없었나요? B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종이 조각들이 좀 있었어요.
찢어진 것 같았어요. 무슨 내용이었나요? 자세히 안 봤어요. 그냥 쓰레기인 줄 알고 버렸어요. 경찰은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종이 조각들이 중요한 단서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쓰레기는 수거되어 소각되었습니다. 비도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진실. S도 받았습니다. 결과는 진실. 세 사람 모두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여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거짓말은 없는데 왜 진실은 보이지 않는 걸까요? 경찰은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진실을 말하고 있지만 각자가 알고 있는 진실이 다른 것은 아닐까? 아니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네 번째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닐까? 수사는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경찰은 윤희가 다니던 전북대학교 수의학과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수의학과에는 실험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소각장이 있었습니다. 실험 동물의 사체나 의료, 폐기물을 소각하는 곳이었습니다. 경찰은 소각장의 사용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006년 6월 첫째 주, 평소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폐기물 양은 주당 약 40kg이었습니다. 하지만 6월 첫째 주, 윤희가 사라진 그 주의 소각량은 110kg이었습니다. 거의 3배. 왜 갑자기 소각량이 늘어났을까요? 경찰은 수의학과 교수들에게 물었습니다. 6월 첫째 주에 실험이 많았나요? 아니요, 특별히 많지 않았어요. 그럼 왜 소각량이 이렇게 늘어났나요? 교수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관리는 조교들이 하거든요. 경찰은 조교들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조교들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 주에 폐기물이 많았던 것 같긴 한데 정확히 뭐가 많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소각장의 기록은 상세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총 무게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이 소각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무서운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윤희의 시신이 그곳에서 소각된 것은 아닐까? 만약 누군가 윤희를 죽이고 시신을 소각장으로 가져갔다면? 수의학과 학생이라면 소각장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소각량이 급증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소각장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소각로 내부를 들여다봤습니다. 젤을 채취해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신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뼈 조각도, 치아도, 아무것도. 만약 정말로 시신이 소각되었다면 흔적이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소각량 증가는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흔적을 완벽하게 지운 것일까요? 경찰은 또 다른 가능성을 조사했습니다. 수의학과 내부자의 범행. 만약 교수나 조교 또는 학생 중 누군가 윤희를 해쳤다면? 그리고 그 증거를 소각장에서 없앴다면? 경찰은 수의학과 모든 구성원의 알리바이를 확인했습니다. 교수들, 조교들, 학생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날은 집에 있었다 또는 학교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수사는 다시 막혔습니다. 소각장의 연기는 하늘로 사라졌고 진실도 함께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2006년 6월 7일, 이윤희가 사라진 이후 19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윤희의 아버지는 여전히 딸을 찾고 있습니다. 매년 6월이 되면 그는 전주 시내 곳곳에 전단지를 붙입니다. 실종자를 찾습니다. 이윤희, 2006년 6월 7일 실종. 사진도 함께 붙입니다. 24살의 밝은 얼굴, 웃고 있는 윤희의 모습. 하지만 19년이 지난 지금 그 얼굴은 색이 바랬습니다. 아버지는 윤희의 등신대도 만들었습니다. 실물 크기의 사진을 패널에 인쇄해서 전북대 정문 앞에 세웠습니다. 제 딸을 기억해 주세요.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는 분은 연락 주세요.
아버지는 매일 그곳에 나갔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줬습니다. 제 딸 좀 찾아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단지를 받았습니다. 힘내세요라고 말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윤희를 찾아주지 못했습니다. 19년 동안, 그리고 2025년 8월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세워놓은 등신대가 넘어져 있었습니다. 단순히 바람에 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훼손한 흔적이었습니다. 등신대는 찢어져 있었고, 사진은 칼로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지? CCTV를 확인했습니다. 영상에는 한 남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새벽 시간, 남자는 라텍스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커터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등신대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칼로 사진을 긁었습니다. 여러 번, 마치 분노를 표출하는 것처럼. 그리고 등신대를 넘어뜨렸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남자의 얼굴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그 남자는 S였습니다. 윤희의 동기, 실종을 가장 먼저 신고했던 그 친구. 경찰은 S를 체포했습니다. 왜 등신대를 훼손했나요? S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뭐가요? 유가족들이 저를 의심하는 눈빛이요. 19년 동안 저는 의심받으며 살았어요. 당신이 뭘 잘못했다고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는 그냥 친구를 걱정해서 신고했을 뿐이에요. 근데 왜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S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19년 동안 악몽을 꿨어요. 윤희가 나타나서 저한테 왜 못 찾아줬어? 라고 물어봐요. 저는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저도 모르거든요. 저도 윤희가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등신대를 훼손한 건가요? 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미칠 것 같았어요. 윤희가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비난하는 것 같았어요. S는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물 손괴 및 모욕죄. 하지만 처벌은 가벼웠습니다. 집행유예. 아버지는 법정에서 S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우리 딸을 어떻게 한 건가요? S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윤희는 제 친구였어요. 그럼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피해자예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S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S는 사라졌습니다. 연락처를 바꾸고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K도 이미 오래전에 전주를 떠났습니다. 연락이 끊겼습니다. B는 여전히 전주에 살고 있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관련자들은 모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이윤희는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범인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사실은 명확합니다. 첫째, 윤희는 2006년 6월 7일 새벽 2시 59분에 위험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112 성추행을 검색했습니다. 둘째, 새벽 4시 21분에 그녀의 컴퓨터는 강제 종료되었습니다. 셋째, 6월 8일 오후 2시 18분에 누군가 그녀의 방에 들어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넷째, 같은 시기에 수의학과 소각장의 폐기물 양이 급증했습니다. 이 네 가지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문가들은 여러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가능성, 윤희는 새벽에 누군가에게 공격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컴퓨터를 강제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방에 침입해 흔적을 지웠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 윤희는 스스로 컴퓨터를 끄고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18분의 침입자는 윤희와는 관계없는 누군가입니다. 세 번째 가능성,
윤희는 사고를 당했고 시신은 소각장에서 처리되었습니다. 내부자의 범행입니다. 어떤 가능성이 진실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윤희의 아버지는 여전히 딸을 기다립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어요. 윤희는 어딘가에 있어요. 살아있든 그렇지 않든 저는 끝까지 찾을 거예요. 19년 동안 변하지 않은 그의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묻습니다. 2006년 6월 7일 새벽 그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오후 2시 18분 누가 그 방에 들어갔는가? 소각장에서 태워진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이윤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답은 여전히 침묵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은 기억합니다. 새벽 2시 59분의 검색어, 새벽 4시 21분의 강제 종료, 오후 2시 18분의 침입, 그리고 110kg의 연기. 모든 것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그 기록을 연결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윤이라는 이름을, 24살의 밝은 미소를,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흔적들을. 그날의 비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여전히 어딘가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진실을 찾을 의무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2006년 6월 7일 전북대학교 수의학과 4학년 이윤희. 그녀는 아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오후 2시 18분 누가 그곳에 있었는가? 그리고 다음은 누가 진실을 말할 것인가? 그날의 비밀, 전북대 수의대생 이윤희 실종 사건.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증거가 사라졌더라도 누군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누군가는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날의 비밀은 계속됩니다.